병원 응급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고열에 헛소리를 하던 아이는 아빠 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 순간 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엔 여직원과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하고 지은이 유치원 도시락 싸고 저도 회사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칼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아이를 키우기엔 괜찮았거든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영업일을 했는데 성격이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특히 어깨 마사지를 정말 잘해줬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느라 뭉친 어깨를 풀어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주곤 했어요. 우리 딸 지은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5살이었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작고 말랐지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특히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뛰어나가서 안기곤 했죠. 그럼 남편이 지은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오늘 우리 공주는 뭐 했냐고 물어보고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주말이면 저희는 항상 가족 나들이를 했어요. 남편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갈까 하면서 지은이랑 저한테 물어보곤 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한강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고 지은이는 비눗방울 놀이하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실내 놀이터나 박물관, 과학관 같은 곳에 갔죠. 지은이가 공룡을 좋아해서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 자주 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열도 잘 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소아과에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은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요. 영양제도 챙겨주고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씌우고 손 씻기도 철저히 시켰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지은이 건강을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조금만 기침해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고 비싼 유기농 식품도 아끼지 않고 사줬어요.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그런 미래를 남편과 함께 계획하면서 살았거든요. 설마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변화는 정말 서서히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죠.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담당하게 됐다면서요. 처음엔 당연히 이해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야근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도 시작됐어요.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고 일요일에도 가끔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가족 나들이 횟수가 많이 줄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소파 옆 테이블에 두고 저희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가고 자기 전까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 했어요. 요즘 회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업무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가끔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었어요. 회사 일로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물어보면 그냥 회사 동료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전엔 재미있는 뉴스나 영상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옆에 앉으면 핸드폰 화면을 돌리거나 아예 끄고 말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여자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자꾸 자기한테 들이댄다고 하는 거예요. 점심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 술 마시자고 하고 업무 핑계로 자꾸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했죠.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엔 7시면 집에 왔는데 8시, 9시,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연락해보면 야근 중이라고 하거나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예전과 달랐어요. 피곤하다며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거나 샤워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했어요. 지은이가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하거나 책 읽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예전엔 아이와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저한테도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예전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관심 있게 들어줬는데 이제는 대충 듣거나 아예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킨십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TV 보면서 제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떨어져 앉곤 했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3월 중순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지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졸린가 보다 했어요. 유치원에서 놀다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이마를 만져보니까 뜨겁더라고요. 체온계로 재보니 38도 5분이 나왔어요. 급하게 해열제를 먹였는데 30분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서 39도를 넘었어요. 지은이는 열이 오르면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아이가 평소에 잘 안 우는 편인데 그날은 정말 많이 아팠나 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정해진 출장이라면서 내일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출장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는데 그날은 아침에 나갈 때도 평소처럼 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은이 상태가 계속 나빠졌어요. 열이 39도 5분까지 올라가고 아이가 계속 보채면서 잠도 못 이루더라고요. 해열제를 한 번 더 먹였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부르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지은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뜨겁고 축 늘어져 있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기사 아저씨도 아이 상태를 보고 빨리 가자고 하시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주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진찰하시더니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이 더 오르면 입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입원까지 해야 한다니요. 계속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겨우 지은이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이니까 38도 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은 집에서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병원에 와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지은이는 열이 내려가면서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아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다시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겨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어젯밤에 술을 마셔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이 길어져서 하루 더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이가 아픈 상황이니까 일단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남편 회사 동료분이 SNS에 올린 사진이었거든요. 그분과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여직원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부산이 아니라 강릉 바닷가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고 있는 옷도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새로 산 것 같았어요. 여직원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고 둘이 정말 친해 보였어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직원과 여행을 간 거였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밤새 잠도 못 잤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틀 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강릉 특산품이라면서 과자를 사왔는데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아이가 아팠던 일부터 얘기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급하게 정해진 출장이라 미리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술을 마셔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그 SNS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회사 동료분이 올린 사진을 봤는데 강릉에 있는 것 같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릉에 있었냐고 물었죠.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부산 출장이 취소되어서 급하게 강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직원도 같은 팀이라서 함께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간 단체 출장이었다고 하면서 그 사진은 단체 사진 중 일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을 보면 둘이서만 찍은 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핸드폰을 더 자주 보게 됐고 집에 와서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 옷을 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사이였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직원이 커플처럼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여직원이 남편 어깨에 기댄 모습, 심지어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남편과 그 여직원이 몇 달 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게 회사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릉 여행도 둘이서만 간 거였고 출장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직원이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니요.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해서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출장을 간 건지 그 여직원과 무슨 사이인지 솔직히 말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의심하냐고, 회사 동료 말을 왜 믿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의심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나 봐요. 그제서야 남편이 인정했어요. 그 여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는 이제 마음이 멀어졌다고,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저와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집에서도 그 여직원과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주말에도 만나러 나가곤 했어요. 저와 지은이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지은이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 딸이니까 아껴줬는데 이제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은이가 놀아달라고 하거나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바쁘다면서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아이가 상처받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지은이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5월 초에 지은이가 또 아팠어요. 이번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흉부 CT도 찍어야 하고 혈액 검사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검사비만 50만 원이 넘었고 약값이며 치료비까지 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돈이 많이 든다면서 꼭 필요한 검사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약은 쓰지 말고 보험이 되는 것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인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며칠 후에 남편 신용카드 내역을 본 거였어요. 평소에는 가계부 쓰려고 카드 내역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날 본 내역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썼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100만 원에 산 내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이용 내역도 여러 번 있었어요. 주말마다 특급 호텔에서 50만 원, 60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딸 병원비는 아끼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따졌어요. 지은이 병원비는 아끼라고 하면서 왜 다른 곳에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도대체 우선순위가 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 병원비는 보험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남편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지은이 아빠가 맞나 싶었거든요. 자기 친딸이 아픈데도 돈을 아끼라고 하면서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는 돈을 물 쓰듯 하다니요. 그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직원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을 피워놓고 이제 와서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양육비 얘기였어요. 남편이 지은이 양육비는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새로 시작하는데 여유가 없다면서 양육비까지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혼자서 키우든지 아니면 친정에 맡기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아이한테는 죄가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라서 지은이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양육비를 안 줄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재산 분할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했거든요.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반반씩 나누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많이 벌었다면서 73으로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은이 양육비 문제로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월 30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요즘 30만 원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했더니 그럼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안 주겠다고 하면서 면접 교섭권도 포기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친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남편이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거라서 지은이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지은이도 이제 아빠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질 거라고 했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월 50만 원으로 겨우 합의했어요. 그마저도 3년만 주겠다고 해서 3년 후에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남편이 포기해서 지은이는 정말 아빠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남편 명의여서 나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투룸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저렴한 곳이었는데 지하층이라 습하고 채광도 안 좋았어요. 회사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가 어려웠어요. 지은이가 아프면 회사에 조퇴를 내야 했고 야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제 일을 찾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이 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남편한테서 받는 양육비 50만 원과 합쳐도 130만 원이었는데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정말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일도 해야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포장 작업을 받아서 했어요. 지은이가 잠든 후에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은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은이가 아빠를 찾을 때였어요. 아이가 유치원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아빠가 없냐고 물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일 때문에 멀리 가 있다고 했는데 아이는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특히 아버지의 날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더 힘들었어요.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은이만 혼자 참여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셨지만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 여직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들었는데 둘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는 모습들을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해외여행 사진들을 볼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본, 태국, 유럽까지 다니면서 인증샷을 올리는데 저와 지은이는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포장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갔어요. 돈이 없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지은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아빠 몫까지 해준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 제가 힘들어하면 지은이가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곤 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예전보다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어릴 때 자주 앓던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게 됐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까 봐 걱정했는데 지은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학교 대회에서 상도 받곤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마트 일 외에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학원에서 청소 일도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 상담 일도 해봤고 번역 일도 가끔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웃 아주머니께서 시장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떼어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과일 고르는 눈이 좋다고 하시면서 단골 손님들이 저만 찾는 경우도 생겼어요.
몇 달 후에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본금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아주머니께서 과일 떼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거래처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오고 아침 8시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장사를 마쳤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과일값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3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과일이 신선하고 가격도 착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과일을 맛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판매하니까 믿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6개월 후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수익도 15만 원 정도 됐고 한 달이면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로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작은 점포를 얻어서 과일 가게를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1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꾸미는 것도 직접 했어요. 진열대도 중고로 사고 간판도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가게를 열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동네 사람들이 가게를 잘 몰라서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도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과일을 맛보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과일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과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손님들한테 어떤 과일이 좋은지 어떻게 고르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거든요. 지은이도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손님들이 지은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가끔 지은이가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면 과일을 하나씩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은이도 가게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간단한 일들은 함께 했어요. 1년 후에는 가게가 꽤 유명해졌어요. 동네에서 가장 신선한 과일을 파는 곳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매장도 옆 점포까지 확장했어요. 그리고 직원도 1명 뽑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에는 벅찼거든요.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순수익도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지하층에서 2층으로 이사했는데 지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햇빛도 잘 들고 방도 따로 있어서 말이에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싱글맘이 혼자서 성공한 과일 가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기사가 나간 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2년 후에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 사례로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방송에서는 싱글맘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다뤘어요. 지은이도 함께 나왔는데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방송 이후에 가게에 손님들이 훨씬 많이 오셨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SNS에도 저희 가게를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전 남편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에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고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지은이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양육비 문제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쳐 보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안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가 성공한 걸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혼자서 그렇게 큰 사업을 일궈낸 게 놀랍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직원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 유산이 됐다고 했어요. 그 후로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남자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여자가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빚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지은이도 아빠가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저와 지은이를 버리고 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다른 여자한테 버림받고 나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저희를 버린 순간 저도 당신을 완전히 포기했다고요. 지은이는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이번에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당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양육비라도 다시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못 준 것도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희는 당신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아직도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우리 딸이 예뻐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은이와 저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지은이를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저희 모녀는 정말 행복해요. 가게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지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가게를 한 번 더 확장했어요. 과일뿐만 아니라 견과류나 건과일도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오픈해서 배송 판매도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늘었어요. 지금은 정직원 2명, 아르바이트 3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이라서 정말 감사해요.